비트코인 조금 사가지고 가격 오른 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화 가치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로 바꿔야겠죠. 법정화폐가 아닌 무언가로 바꿔야겠죠. 금 투자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비트코인 투자도 그래서 지금 핫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되게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그 블랙록의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핑크가 그 투자자들에게 3월달에 보낸 서한이 있어요. 그 뭐 매년 보내더라고요, 투자자 서한을. 참고로 블랙록이 상장 주식이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이제 90년대 말일 겁니다. 90년대 말에 상장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9,000%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블랙록 주식이. 그러니까 S&P랑 나스닥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블랙록이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9,000%. 그러니까 매년 15%씩 올라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년이면 9,000%가 되더라고요. 그 블랙록을 운영하는 이제 창업했고 운영하는 레리 핑크의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비트코인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긴 글에. 엄청 긴 글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ETF 발언하면서 딱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읽지 말까 그러다가 이제 읽어보니까 좋은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자금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확대 재정 정책을 쓰면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통화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이제 축소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양적 축소를 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높고, 근데 미국 정부는 뭐 마치 모순처럼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죠. 재정 정책으로 풀고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빌 이러면서 1조 달러 투자 이러면서 이제 막 공항, 항만 이런 거 다시 짓고, 그런 기업들에 이제 보조금 주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원인이거든요. 이게 투자가 무조건, 경제 사이클은 투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부가 올라가고 뭐 순환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정부가 저렇게 빚을 잔뜩 내서 하고 있으니까 돈은 많이 풀려요, 여전히.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자산 격차가 벌어지죠.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격차가 벌어집니다. 기존 기성세대는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투자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이 계속 이어지고, 뭐 특히 중후장대 산업 관련된 주식들이 막 다락같이 올라가면, 이제는 반도체도 사실 거의 필수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테크 관련된 기업들 주식,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뭐 기성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일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MZ 밀레니얼 세대들보다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 주로 이제 뭐 이제 겨우 좀 주식 투자 해보고 있거나 은행 예금이 많은, 아직까지는 그런 세대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부의 증가 속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층의 사다리를 이동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부동산 투자 이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게 크다 보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이 MZ 세대는.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상을 레리 핑크가 본 거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자기가 원래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비판하던 사람인데 현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자인 거죠.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네? 젊은 애들이 많이 사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뭐 아직 1조 달러밖에 안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막 가격이 계속해서 죽을 듯 하다가 또 올라오고 죽을 듯 하다가 또 올라오네. 그러면 이거 현상을 한번 이해해보자 하고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ETF까지 내게 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미쳐봤을 때, 이 미국이란 나라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역피라미드 구조, 소수의 기성세대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주식 부동산이 없으니까 적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불만이 그래서 많고,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요거 관련된 ETF를 내서 상품을 제공을 하면 앞으로 수요가 넓어지겠다, 더 커지겠다 본 거죠. 이 말을 레리 핑크가 그 어디에서도 하고 있진 않지만 그 편지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요런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레리핑크의 생각을 투영해서 이 세상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중앙은행과 막 미국 정부,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하고 싶은 것대로 계획한 대로 경제가 잘 굴러가면요,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 자산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부터 주식 사면 돼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삼성전자 지난 40년 동안 삼성전자만 열심히 사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분처럼 우리도 하면 돼요. 그럼 다 똑같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 삼성전자가 저렇게 10만 원을 못 넘고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사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계속 갈까?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만 열심히 사면은 은퇴할 때쯤이면 한 20억, 30억대 자산가가 돼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개런티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 캐피탈 마켓이 더 치중돼 버렸고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아졌고 더 복잡해졌고 투자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내몰린 거예요. 그 투자 공부를 굳이 할 필요 없었던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해야 내가 그나마 보통이라도 갈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오른다? 왜 오르지? 궁금하다. 공부해보고 좋은 것 같아. 사보자. 사람들이 결국 비트코인에 모이는 이유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돼서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자산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PBOC까지 해서 총 26조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요. 근데 이것도 이제 2023년까지만 이제 뽑은 거라서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요 다음 차트를 보면 이제 보이죠. 23년 기준으로 33조 달러 그 미국의 현재 이 국가 부채가 33조 달러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다락같이 올라왔는지를 미국 정부 부채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스트럭처 빌 같은 거 1조 달러 미국 국가가 재정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 빚입니다. 뭐 GDP에서 세금 걷어서 그 세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 발표하고 돈은 빚내서 가져와서 쓰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너무나도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실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빚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미국이 33조 달러의 빚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입니다. 1년에 이자 비용만 1,400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네, 1,400조. 국방비가 1,000조라서 1,000조국이잖아요. 1년에 쓰는 국방비가 1,000조라서 그거 이상으로 이자 비용을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하지만 줄일 방법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냐? 122%. 이건 22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랍니다. 빚도 다 못 갚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빚도 다 못 갚습니다. 122%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맨날 뭐 양당에서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한 해 만에 하는 이유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막아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의 정치인들이 있고 안 된다, 이거 막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무슨 말이냐? 미국의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그 달러가 가진 구매력이 하락하거든요. 구매력이라는 건 우리가 1달러를 지불해서 뭘 살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짜장면 가격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한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에 6,000~7,000원 하죠. 이것도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짜장면은 똑같이 짜장면이니까 거기에 뭐 갑자기 소고기를 넣기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이렇게 가치 하락의 그래프를 봐도 재밌습니다. 1913년도에는 1달러의 가치가 이 정도였는데 쭉 하락해서 지금은 0.05달러의 가치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이제 달러의 구매력 하락이거든요. 근데 어떤 항목들이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냐? 병원비,
또는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교재 가격, 그다음에 아이 양육비, 학교 보내는데 드는 비용,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면은 이제 워킹맘인 경우에는 어딘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가격이 2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는 CPI라고 하는 지수는요, 굉장히 마사지된 지표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플레이션은 벡터라서 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지, 그냥 정부가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라고 내놓은 그 인덱스만 봐가지고요, 내 구매력이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격이 그동안 20년 동안 많이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세차 가격, 가구 가격,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컴퓨터, 뭐 반도체 이런 가격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짬뽕해서 넣으면 진짜 CPI가 한 연간 3%에서 조정이 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뭔가 넣었다 뺐다 하죠. 이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마사지를 겁나 합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마사지하는 지표만 봐가지고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문제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정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잘 모르죠. 와닿지 않죠.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내가 가진 비트코인 그 계산할 때 쓰는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에서 1억 됐다. 그러면은 사실 좀 슬픈 거예요. 내가 원화 표시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슬퍼야죠. 나 국내 부동산도 있고 삼성전자 주식도 가지고 있고 뭐 은행 예금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비트코인 조금 사가지고 그 가격 오른 거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원화 가치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로 바꿔야겠죠. 법정화폐가 아닌 무언가로 바꿔야겠죠. 뭐 금 투자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비트코인 투자도 그래서 지금 핫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캐피탈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거의 뭐 독보적인 아주 세계에 제일 가는 경제 대국이 뭐 이미 그랬지만 더 그 독점 현상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환율 지금 보면은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그런 부분도 그래서 다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거의까지 가고 있는데, 일본은 또 일본대로 그 엊그저께 나온 뉴스죠. 40년 내 최저치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그렇게 여행객들이 많다고. 우리나라, 중국, 게다가 서양에서 온 여행객들. 왜냐면 엔저를 이제 누리기 위한 그런 현상.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도 떨어지면 중국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면 수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출 주도로 먹고 사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자동차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그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독일도 어쩔 수 없이 유로 가치를 희석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수출 경쟁력에서 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출 주도 선진국들이 다 일종의 통화 경쟁 전쟁 체제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피해 보는 건 누군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부러 정부가 통화 시장에 개입해서 통화 가치를 누르면 수입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화 가치는 단 구매력은 하락하고 짜장면 가격이 말하자면 더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드리면서 비트코인을 왜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강의에서. 이 사업은 5년 동안 하고 있고, 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7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 뭐 투자 쪽 제가 이제 금융 특화 전공을 했고 나와서 증권사에서도 잠깐 리서치 애널리스트 밑에서 RA 역할도 하고, 어쨌든 캐피탈 마켓에 이 금융 시장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꾸준히 발을 담궈 놓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사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강의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재밌을 겁니다. 저는 6월 금리 인하는 아마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또 동결일 것 같고요. 못할 거예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떤 정책적 결정도 내리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뭐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약간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얹기 싫어서 아마 안 할 거고, 만약에 그거를 강요받는다? 뭐 제롬 파월 의장이 정부로부터 강요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압력이 어쨌든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좀 하셔라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유리하게, 바이든 대통령 유리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 조기 퇴진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나 이거 못하겠어, 결정 안 할래.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석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장을 뽑을 텐데,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함부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중에 내려가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올해까지 계속 동결. 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또 그런 정치적인 아젠다 외에도 지금 CPI가 계속해서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점도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그 분기 GDP가 1.6%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긴 한데, 그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그 직업의 어떤 종류가 생각보다 이 파트타임 잡이 너무 많고, 마치 제가 아까 그 CPI 인덱스처럼 마사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구글, 뭐 메타 이런 이제 IT 대기업들이 정규직들을 많이 해고했거든요. 몇천 명씩 잘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지? 이게 다 이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들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이 늘어나면서 그걸 채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그 재정 정책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는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지원금 뭐 이런 게 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 스튜던트 론이죠. 그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니까 그 등록금을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이렇게 거의 저리로 유지한 상태로 이제 한 20년, 30년으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출 받은 걸 아무튼 이자가 발생을 하니까 고정금리를 하더라도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거를 미국 정부가 연기해줬죠. 거의 뭐 언제까지 연기했다더라. 그 아무튼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지금 그 스튜던트 론 대출 갚는 거를 계속해서 연기해주는 것도 일종의 재정 정책입니다. 제가 내야 될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 빚도 늘어나고 있고, Buy Now, Pay Later 있죠. BNPL, BNPL 서비스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부도 비율이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갚고 배째라 하는 게 30%가 넘었다는 거죠. 딜링컨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빨리 경제를 좀 쿨다운 시켜야 돼요. 이 경기 과열, 투자 과열을 좀 쿨다운 시켜야 되고, 그래서 더 올리지는 못할지 몰라도 아마 내리는 일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해서 그 키 드라이버가 되진 않아요.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년 동안 기준금리가 쭉 인하해온 트렌드 안에서는 좋은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가고 앞으로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자체가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사실 보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내리는 거 가지고는 쉽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5.5%를 또 급격하게 이렇게 내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경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큰일 났다, 위험자산에서 발 빼자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씩 내린다. 만약에 뭐 올해 한 2번 기준금리 인하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내려봤어.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음에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페드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선회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나스닥 지수도 오르고 했던 거는요, 지난 2020년 전 2008년 이후로 양적 완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요런 국면에서는 이제 기준금리와 어떤 위험자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고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으니까 뭐 맞춰서 투자할 수 있었고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했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중이었으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게 유리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빚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빌리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러가 아니라 렌더가 돼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5.5%의 수익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랜드로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뭐 건물주라서 건물주 돈을 막 빌려주고 이자 따박따박 5.5% 무위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통화 정책과 관련 없는 어떤 굉장히 투명한 공급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투명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식 시장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고 부동산에도 그런 이제 매물들이 있고 한데 금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을 가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CPI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해도 그렇게 크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뭐 앞에 드린 내용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긴 한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 불확실성이 가미되는 거죠. 중국 경제가 중국 지금 부동산에 빈집이 1억 채래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또 발목을 잡을지,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될지 리세션을 맞을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낮추는 그런 요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나오고, 뭐 부동산에서도 이제 좋은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금, 비트코인, 귀금속 이런 이제 희소하면서도 확실한 자산들의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래서 연준 의장이 3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고 못 하거나 기준금리 인하를 언젠간 한 번은 할 거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올리거나 아니면 연준 의장이 나 사실 못 하겠어요 하면서 조기 퇴진하거나 이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요. 지난 20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불러와서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8년 이후로 2020년까지 그때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